그만큼 얘네들이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을 잡는 회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적정 의혹이 나왔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량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를 한번 점검해보고 예.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식, 이익이 커질 만한 그런 주식, 혹은 이 조정 이후에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리밸런싱.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주린이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할 때의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성장주냐, 아니면 뭐 가치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요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종목에 따라서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치주냐 성장주의 접근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할 때 물타기 기준을 정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A라는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죠. A라는 주식에 미련이 있고 내 자산이 A라는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타기해서 내가 빠져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죠. 물타기 기준. A라는 주식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A라는 주식이 없는데도 나는 A라는 주식을 살 거야. A라는 주식은 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이 미래의 가치는 밝아. 그럼 물타기 하십시오. 근데 A라는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A라는 주식 사시겠습니까? 아니야, 징글징글해. 난 저 주식을 안 살 거야. 그럼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댓글로 올라와서 이 주식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산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 주식이 없다, 살까 말까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하면 성장주 혹은 돈을 못 버는 주식들, 그렇죠. 꿈에 기대고 있는 아니면 뭐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많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이거는 이제 쥐약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익은 성장주에서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과 성장주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 시각도 조금 저는 교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제가 이제 경제학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성장주라는 개념이 그때는 중무장대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볼 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성장주일 경우에는 그래도 용인을 해줬어요. 영업 현금 흐름만 플러스면 나머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도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성장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인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과도한 자금 부담은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엔 독이다라는 개념이 강했죠. 그래서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주들이 성장주다, 뭐 NFT 관련주들이 성장주다, 이런 것들이 과연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금리 부담이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옛날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축소,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결국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성장, 모멘텀, 이런 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성장주의 밸류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장주들은 항상 꼬리표를 달고 있다. 성장주 이꼬르 꼬리표 뭐냐? 실적. 실적이라는 꼬리표, 이제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제가 흔히 표현 드리는 게 이게 있죠.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테니까 오늘 치킨 좀 사줘. 그러면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오늘 치킨 안 사주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치킨을 사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시험 끝나고 보자. 치킨을 사줬기 때문에 나는 걔한테 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들도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업들이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킨을 투자자들에게 얻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일부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줬다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저는 기준점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2021년
그 옹기 실적이 나오는데 저는 하이닉스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가 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옹기 실적이 다 좋았다라고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4분기가 조금 꺾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까지 꺾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견조했거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그래서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좋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쨌든 성장주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해 놓은 주식들, 예. 뭐 메타버스, NFT,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바이오주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그 섹터의 주식들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미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네. 바닥 아니야? 예. 버텨야 돼? 아니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가지고 막 그렇죠. 혼란해하는 예.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해드리면 저도 그 가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와 NFT는 우리 엔터와 게임주의 미래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메타버스와 NFT라는 게 여름만 하더라도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가을에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익숙해져 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바뀌면서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 실적 요인들을 쏟아보면 메타로 전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결국 페이스북도 플랫폼 성장성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자기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우리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메타로 변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조심스럽다. 지금 금융 플랫폼도 삼성이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쟁자들은 불쑥불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메타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메타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조 정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메타라는 것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든다. 우리가 단순하게 게임을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산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막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제약주랑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만 만들면 대박이 나죠. 근데 그 비용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차별화가 될 것이다. NF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옥석가리가 될 것이다. 결국 표준을 잡는 회사가 우리가 표준을 잡는 회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표준을 장악하지 못하는 회사는 오히려 도태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고민에 들어갈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네. 트렌드에 빅 트렌드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막 떠올랐잖아요. 네, 섹터들이.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미래 아직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바로 돈을 구조적으로 잘 벌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럼 저는 LG전자입니다. 이유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살래, 삼성바이오 살래? 그럼 저는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이게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긴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거 인정합니다. 30년 뒤에 반도체가 지금처럼 시장을 이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LG전자의 전장사업부의 더 확장성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투자자지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내는 이익 막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지금 이익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변동성은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바이오를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조만간 회장으로 이제 되시겠죠. 근데 반도체는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아버지의 물건이고요.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에 모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라는 것을 아버지 작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작품을 이재용 회장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자신만의 퍼포먼스가 필요하죠. 그건 뭘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항상 언론에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에 있다. 항상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자. 이건 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아니었어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때 당시 우량주는 은행주와 건설주였어요. 그렇지만 반도체의 미래를 보신 분들이 30년을 버티신 것처럼 지금 30년 후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저는 전장이라든지 바이오에서 찾아야지 30년 동안 여태껏 수익을 냈던 것에서 그대로 답습한 투자는 저는 올바른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존의 아이디어 설명하는 것은 능숙해요. 하지만 미래 아이디어도 제시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찾아보셔야지 저는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뭐 삼성전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분기 배당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현금처럼 안전한 주식이고요.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햄버거 나오기보다는 전 다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라고 생각하는지 LG전자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LG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전장 사업을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식탁을 내리셨는데 전 그러면 버릴 겁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겁니다. 그런데 버렸을 땐 이미 손해를 봤다면 그거는 제 리스크겠죠. 제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아예 LG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스스로 떠하는 과오죠. 진짜 LG 엔솔 헤드에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LG 엔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헤드에 넘어왔는데 근데 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몰빵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하는데 그러한 리스크 진짜 우리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들의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몰빵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신라젠도 그렇고 지금 뭐 코오롱 TCG도 또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또 연기를 시켰는데 빨리 매듭 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물적 분할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일부 현재 지금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을 믿을 수 없죠. 맞습니다. 저는 진짜 끝까지 챙겨야지.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는 물적 분할을 일부 정치인이 맡겠다라고 그러는데 대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돼. 기업의 대주주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 로비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한 10% 정도? 요 국회의사당하고 요 금방 그 기업들 사옥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경련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또. 영향력이 치기가 너무 쉬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하여튼 뭐 이런 투자자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될 몫이지 절대로 그냥 가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815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지금은 이제 공중파라든지 솔직히 케이블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못하지만 저는 뭐 그런 데 있어서 목소리 높여라라고 그러면 단연코 앞장서서 목소리 높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안 부르실 수도. 그건 저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감내. 그 대신 815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거 또 우리 갑자기 또 미운털 박혀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네. 예.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예.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자랑하듯이 먼저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어떤 좋은 어떤 반영이 됐는데 이게 실적을 늦게 발표하는 기업일수록 이게 폭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또 예를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면 집에 뛰어오잖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 치킨 얻어 먹었는데 성적이 지금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그러면 가출의 인생에 대해서 뭐 가출하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또 투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은 이게 시험용이 아니에요. 분기 실적은 45일. 온기 실적은 90일에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은 2월 15일까지고요. 근데 보통 4분기 실적은 발표를 잘 안 해요. 온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게 3월 말까지예요. 3월 말까지인데 정확히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집계하는데 90일 안 걸려요. 이거 옛날 법이에요. 이거 무슨 뭐 이미 다 전산으로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와 있는데. 네, 전산으로 나와 있는데 따라서 지금 이제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보통 먼저 나오는 기업들은 자신 있는 거죠. 나 성적 좋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업이 점점 뒤로 밀린다.
이러면 좀 불안하실 필요도 있고요. 더군다나 막바지 가서 몇몇 기업들은 감사 의견이 한정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상패도 또 논의가 되거든요. 항상 그런 기업들이 한 10개씩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한정 의견이라는 게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적정 의견이 감사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량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횡령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회계 원칙만 잘 지켰으면 이번에 상패 안 당하고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를 올바로 했느냐 여부예요. 근데 한정 의견이 나온다는 건 회계사가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정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패 가능. 그러면 우량한 기업도 한 몫에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정 의견이 나오면 그거 좀 좋다 이거야. 그렇다 치지만 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량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직 발표를 안 했다.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미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좋을 거라면 이미 했을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손이 잘 안 나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적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적은 공시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공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공시가 나오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언론을 보고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지금 다트라고 아시죠? 그 금융감독원의 공시 사이트 다트에 휴대폰 웹이 있습니다. 그걸 다 까세요. 휴대폰 웹을 까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공시가 뜰 때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가도 알람이 딱 울리면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났네? 실적이 제대로 나왔나?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에 몰두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알람 기능을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트 웹을 까시고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네. 금융주들의 어떤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예. 주가가 사실 좋았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증권사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제가 얼핏 뉴스로 보니까 KB금융도 KB증권인가요? 증권. 네, 증권도 그렇고 뭐 교보증권도 그렇고 실적들이 역대 최고로 뭐 이런 1조 네. 그래서 야 제가 아는 우리 그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오늘 이번에 보너스 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턱 얻어먹어야죠. 근데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금융주는 뭐 크게 봤을 때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고 금융지주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회사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가 이익이 늘어난 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증권사들이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천수답 경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돈 벌고 장이 나쁘면 견디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CEO들이 이것을 못 버티다 보니 증권회사도 수익원 다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증권회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점포를 줄였죠. 그렇죠. 비용을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여러분들 수수료 거의 안 내시잖아요. 수수료 내봤자 옛날에 비하면 거의 안 내시는 거예요. 생생 내실 정도로 안 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이자놀이. 그 신용 이자놀이 10%씩 받아가는 이자놀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수익원들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다. 증권에서 프랍이라고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증권법에 증권회사의 3대 그 법상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탁, 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더라? 뭐 하여튼 뭐 이건데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증권회사는 2021년이 피크인 것 같아요. 증권가들이 얘기하는 게 2021년이 피크고 2022년부터는 조금 이익이 정체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는 저는 조금 추천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또 그거 실적 좋으네 또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2021년에 화려하게 해서 좋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2019년이구나. 2020년인가 19년에 하반기 때 여의도로 와 보니까 어떤 증권사 앞에 노조가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사상 최고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급 안 주느냐. 그래서 전 증권주를 샀어요.
야, 이거는 이익이 커지겠구나. 그 이익이 커졌으니 왜 성과가 완전히하고 노조가 싸울 정도면 그래서 전 증권주로 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잘 돌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은 올해 진짜 증권사 직원들은 성과가 많이 받을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제 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지금 오늘 저도 오다 신문에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대 마진 쪽이 확 커지니까 물론 예대 마진 KB금융 같은 경우도 제가 증권주의 수수료 수익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 마진 비중이 5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비이자 수익이 이제 그쪽도 수익은 다변화를 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이익 납니다. 그리고 거기도 점포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과 증권회사 거래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예. 뉴스마다 뭐 여의도에서 뭐 밀려나는 뭐 예. 금융맨들 뭐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계속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저도 엊그제 보니까 2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1,500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1,500개면 1,500명의 지점장이 목이 날라갔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1,500개의 지점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은 이제 가끔 오프라인으로 뭘 할 때가 있는데 증권회사는 찾을 수도 없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옛날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될 정도. 근데 그만큼 얘네들이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은 저는 뭐 KB금융이 됐던 우리금융이 됐던 하나금융이 됐던 조금 관심 있게 저는 지주사. 제가 8.15에서도 그때 배당 관련해서 지주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주가 수준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얘기에 귀 기울이셨던 분들은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한 예. 뭐 그 어디 자산운용사 예. 부사장 하시던 그 서준식 교수님 예. 이분이 작년 초에 나와가지고 예. 금융주를 담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예. 샀는데 네. 한 달 전에 예. 우리 또 방송을 하면서 그 포트를 보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났더라고요. 서준식 교수님은 주로 이제 채권과 연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채권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개별 주식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분 책도 이제 그분은 이제 금리와 굉장히 민감. 그러니까 보통 주식 저도 이제 증권쟁이다라고 속되는 분은 금리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야 금리 10% 주는 것보다도 한탕 튀기는 게 낫지 이런 개념인데 서준식 교수님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이어받은 게 그래도 우리가 채권과 대체 자산 그리고 채권처럼 안정적인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우리는 그냥 보통 몇 프로 좀 비싸게 사면 어때? 뭐 이런 마인드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은 진짜 0.5%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쟁이와 그 채권 저희 속된 말로 채권쟁이들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다르더라고 확실히. 네. 그 대신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그죠? 아니, 그게 근데 무서운 거죠. 그분 말 4년이면 더블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네. 4년이면 더블 되고 네. 뭐 저 뭐야 몇 12년인가 얼마면은 뭐 4배 되고 네. 뭐.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죠. 야, 차 수장 한 달 내에 더블 될 종목 없어? 이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은 있어도 그래도 저는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손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 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보면서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좀 되짚어 보아야 될 예.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그렇습니다. 네.